현재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전쟁 범죄를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런 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지난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 희생자들의 참상이 담긴 90초 분량의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이 같은 울분 어린 호소를 전했습니다. 최근 뒤유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를 방문해 현지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이런 러시아의 소행을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며 현재 러시아군이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끔찍하고 잔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실상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 측은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받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역대급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러시아의 뻔뻔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미국의 위성업체 맥스 테크놀로지는 최근 부차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언론의 조작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맥사가 공개한 것은 지난달 19일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을 당시 우주 궤도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인근 부착 지역을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이었는데요. 해당 위성 사진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최근 SNS상에서 폭증하고 있는 부차 지역의 참상에 대해 러시아 측의 러시아 부대 전원이 부처에서 완전히 철수한 지난달 30일 이후 우크라이나 군이 의도적으로 희생자들을 거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SNS의 사진들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맥사의 위성 사진들을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결국 구차에 방치되어 있던 다수의 희생자들이 러시아군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3주 동안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희생자들의 위치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이 부차를 타러 후 민간인 복장의 희생자들을 발견한 것과 정확히 같으며 이 물체들이 지난 3주 이상 같은 위치에 고정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까지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국제사회의 금지무기로 규정되어 있는 열압력탄을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를 부정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우크라이나 군들이 러시아군의 티오스-1형 다연장 로켓 발사 장치를 빼앗아 러시아군을 괴멸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6일 영국 매체 더 타임즈는 남부 오데사 지역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세르게이 브라츠크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러시아군의 티호스-1 원형이 다연장 로켓포를 활용해 동남부 격전지 이이제용 근처의 러시아군을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매체에선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금지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게 흘러가도록 방치해 전쟁의 명분을 얻으려는 전술일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놓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지난 수주간 러시아군이 열압력탄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히 수집된 상태이며 이를 증명할 영상들과 위성 사진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이런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가 확실시되자마자 가장 먼저 프랑스가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한 데
이어 독일에선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즉각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는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이탈리아 역시 독일과 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30명을 추방한다고 밝히자 슬로베니아 33명, 스페인 25명 등 현재 유럽에서만 무려 200여 명의 러시아 외교관들이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가장 극적으로 겪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욱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에 현재 전쟁 범죄라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러시아에 대해 분노한 유럽연합과 나토는 제재의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기갑장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해당 조치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던 와중에 가장 먼저 체코에서 비공식적으로 탱크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체코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탱크는 구소련이 설계한 탱크를 개량한 모델인 T-70 10여 대와 소련이 개발한 수륙 겸용 보병 전투 차염 회원 58대 곡사포 다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전했는데요. 개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보낸 적은 있었지만 탱크를 지원한 것은 체코가 처음입니다. 문제는 최근 러시아에 잇따른 막장 고들로 인해 그간 방어무기 지원 외에 직접적인 공격, 무기 지원을 꺼려왔던 미국과 나토 등에서 급속도로 공격무기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과 협조해 곧 우크라이나 정부에 출연자 탱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이번 지원은 최근 전쟁 범죄가 확실시된 러시아군의 만행을 목격한 미국과 나토에서 그간 전투기와 전차를 보내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게도 익숙한 구소련제 전차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나토 국가들의 전차들을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고 해당 전차를 지원하는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거론되었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였는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긴급 도입 형식으로 M1A2 전차 2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따라 T-72만 계열 382대 가운데 일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같은 T-72, M1 130여 대를 예비 물자로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 250여 대의 T-72 M1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불가리아, 체코 등도 전차 제공 가능국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코를 기점으로 한 나토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우크라이나는 무려 2,300대 규모의 T-72 계열 전차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토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동유럽 국가들에게 구소련제 전차를 다터 표준 전차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가뜩이나 지리적인 특성상 러시아의 위협 증가로 인한 동유럽 국가들의 전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T-72 계열 전차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며 전문가들은 한동안 정체되고 있었던 폴란드의 K2BL 사업을 비롯해 동유럽 각국의 K2 전차 구입 문의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방산 전시회에서 나토의 장 패턴을 한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K2 전차가 K9 자주포의 뒤를 이어 유럽 전역에 배치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 최근 다수의 외신들에서조차 K2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는 극찬을 쏟아내면서 현재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K2표의 노르웨이 개량형 버전인 K2노가 전통의 전차강과 독일 라인 메탈의 레오파드 2의 세 분을 누르고 최종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K2 우표 전차가 가진 단 한 가지 임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K2 우표만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 포판들의 집중 조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대한민국 육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이 제작한 K2 우표 전차를 도입한 이후 전력이 대폭 강화됐으며 심지어 한국 육군에 사용하는 K2표의 최신 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는 극찬과 함께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K2 우표와 비교될 만한 여러 다른 최신의 전차들 역시 능동방어 시스템과 특수 소재를 활용한 외보장과 그리고 120mm 활강포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중 유독 K2표가 이들보다 몇 단계나 강력한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일각의 질문에 대해 K2 우표만의 특별한 포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체는 K2 우표가 다른 전차들도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고폭탄과 우리에게 탈탄으로 잘 알려진 운동 에너지가 강화된 달의 한 정식 분리처 갑판 외에도 KESP의 앰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테이스티의 앰프는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매체는 테이스티의 인두가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매우 강력한 포탄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를 탑재한 K2 우표가 다수의 복합 전장에서 여타 다른 최신의 전차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이스티의 앰프를 탑재한 K2 우표가 전차의 방어력이 가장 강력한 전면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서 가장 방어력이 약한 부분인 상부 장갑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게다가 매체는 이런 테일헤드를 발사할 수 있는 K2표만의 매우 특별한 발사 방식을 주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차들은 포탄을 발사할 때 직사 방식을 취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동성을 중요시 여기는 전차가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홀을 쏘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 거리의 타겟을 목표로 포격하는 곡사포와는 다르게 가까운 적을 타격하는 데에는 최적의 포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차들의 전면부 장갑 방어력이 점점 높아지는 결과를 최근에는 웬만한 탄으로는 전차의 장갑을 뚫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연구진들은 비교적 방어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전차의 상부를 직접 타격하는 탄종을 개발해냈고 이것이 바로 KSKM2 개발의 시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캐스티의 침투가 적이 상부 장갑을 공격하기 때문에 고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K2 우표는 KEST의 영토를 발사하기 위해 약 8km 떨어진 거리에서 마치 곡사포 발사 방식을 취해 포탄이 고각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게끔 발사할 수 있게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사실상 K2 우표는 사거리가 짧은 K9 자주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이처럼 고각 포탄을 날리기 위해 개발된 데이트표만의 몇 가지 차별점은 해외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선 케이트 우표는 밀리미터 밴드 레이더인 EHF 레이더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케이프는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된 레이더를 통해 주행간 지형 층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이동간 포사격 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HF 레이더는 현수 장치와도 연동되어 있어 차량이 주행을 정지하고 최대한 높이를 낮추면 자동으로 테이스티에 의해 투포 사격을 실시할 것으로 간주되어 목표물까지 필요한 각도를 신속하게 계산하게 됩니다.